사람들은 흔히 인생의 황혼을 노을에 비유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노을이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온한 안식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어둠이 오기 전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마지막 불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저는 그날 처음으로 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5성급 호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고급스러운 백합 향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그 위를 걷는 사람들의 구두 소리조차 우아하게 들리는 그런 곳이었죠. 연회장 입구에는 커다란 액자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김영숙 여사님의 고의를 축하합니다. 활짝 웃고 있는 사진 속 영숙이는 제가 알던 예전의 그 영숙이가 아니었습니다. 은은한 보랏빛 한복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 모습은 누가 봐도 복 많은 노인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 수님이 왔니? 여서와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지? 잔치 주인공인 영숙이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손등에 잡힌 검버섯을 가리려는 듯 얇은 레이스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그 손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까지 숨기지는 못했습니다. 영숙아 정말 축하해. 자식들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데서 잔치를 다 열어주고. 너 정말 자식 농사 하나는 끝내주게 지었구나. 제 진심 어린 칭찬에 주변에 모여있던 고향 친구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그러게나 말이야. 큰아들은 대기업 임원이고 둘째는 대학병원 의사라더니. 역시 배운 자식들은 달라도 달라. 우리처럼 시골에서 농사 짓는 애들은 이런데 구경이나 하겠어?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찬사에 영숙이의 어깨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별소리를 다 한다 얘들아. 지들이 알아서 잘 커준 거지 뭐. 엄마 칠순이라고 호텔 예약 안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등 떠미는 바람에 내가 못 이기는 척 왔어.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영숙이의 입가는 연신 싱글벙글이었습니다. 영숙이는 평생을 자식들에게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시장에서 생선 장수를 하며 두 아들을 서울로 보냈죠. 손끝이 갈라지고 생선 비린내가 몸에 배어 동네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릴 때도 영숙이는 오직 자식들이 성공해서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보상을 받는 날처럼 보였습니다. 연회장 안으로 들어가니 테이블마다 최고급 스테이크와 와인이 세팅되어 있었고 무대 위에는 아들들이 준비했다는 화려한 영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고생을 잊지 않겠다는 자막과 함께 가족들의 행복한 사진들이 지나갈 때마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화려한 영상 속에서 어딘가 이질적인 것을 느꼈습니다. 사진 속 영숙이는 늘 아들들과 며느리들의 뒤편에 서 있거나 손주들을 안고 짐꾼처럼 짐을 들고 있는 모습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물론 오늘 같은 날 그런 걸 따지는 건 예의가 아니겠지요. 저는 영숙이가 안내해준 자리에 앉아 조용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영숙이의 큰며느리는 명품 가방을 옆에 두고 연신 시계를 확인하며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고 의사라는 둘째 아들은 잔치가 시작됐음에도 구석에서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제 마음 한구석에 차가운 바람이 한 줄기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연 저 웃음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 하는 불길한 예감 같은 건 말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영숙이가 이 하루의 화려함을 위해 얼마나 처절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시리고 아픈 진실이었는지를요. 잔치의 하이라이트인 선물 증정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마이크를 잡고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희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건 저희 형제가 작은 정성을 모아 준비한 선물입니다. 민수가 내민 것은 번쩍이는 금색 포장지의 상자였습니다. 영숙이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수천만 원을 호가한다는 유명 브랜드의 명품 시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회장 여기저기서 와 하는 탄성과 함께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저게 얼마짜리야. 영숙이 아들들 정말 통도 크네. 옆자리에 앉은 친구가 제 옆구리를 쿡 찌르며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영숙이는 시계를 손목에 차보며 연신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이 자식 복 터진 행복한 어머니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영숙이의 손목에 시계를 채워주는 큰아들의 눈길이 시계가 아닌
연회장 입구에 서 있는 호텔 지배인을 향해 있었다는 것을요. 그는 마치 빨리 이 쇼를 끝내고 싶다는 듯 시계를 연신 확인하며 초조해 보였습니다. 며느리들 또한 시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는 척했지만 그들의 시선은 영숙이의 얼굴이 아닌 자신들의 스마트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고 술잔이 오가며 연회장 안이 소란스러워질 무렵 저는 답답한 공기를 피해 잠시 복도로 나왔습니다. 화장실을 들렀다가 다시 연회장으로 들어가려는데 비상구 쪽에서 낮지만 날카로운 고성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아까 그 시계 결제 취소 안 된다고 제가 몇 번을 말해요. 순간 제 발걸음이 얼어붙었습니다. 큰아들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수야. 그래도 사람들 앞인데 환불하면 어떡하니? 내가 나중에 돈 맞춰준다고 했잖니. 영숙이의 목소리는 잔치 주인공답지 않게 비굴할 정도로 낮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돈이 어디 있는데요? 아버지 남겨준 그 상가 건물, 그거 담보로 대출받는 거 형이랑 저한테 동의하셨잖아요. 이번 잔치 비용도 사실상 저희가 나중에 상속받을 돈 미리 쓰는 거나 다름없는데 시계까지는 너무 과한 거 아니냐고요.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이것 때문에 친정엄마한테 돈 빌려왔어요. 사람들한테 자랑하시고 싶어서 이 비싼 호텔 잡으신 거잖아요. 그럼 비용은 어머님이 책임지셔야죠. 저희는 들러리 서주는 것도 힘들어요. 비상구 틈 사이로 보인 영숙이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화려한 보랏빛 한복을 입은 채 자식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손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아들이 등 떠밀어 온 호텔이라고 자랑했지만 진실은 자식들에게 돈을 약속하고 심지어 미래의 상속 재산을 담보로 구걸하듯 만들어낸 가짜 무대였던 것입니다. 알았다, 알았어. 잔치 끝나고 지배인 오라고 해서 취소할게. 너희들 화내지 마라. 응? 손님들 기다리는데 얼른 들어가자. 영숙이는 억지로 눈물을 닦으며 화장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진실을 외면하려는 듯 다시 그 가식적인 회장님 어머니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복도 구석 그림자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가슴이 방망이질 쳤습니다. 제가 부러워했던 그 모든 광경이 사실은 영숙이가 자신의 살점을 깎아 자식들에게 바치며 산 찰나의 자존심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잔치가 끝났음을 알리는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하객들은 배를 두드리며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영수가 잘 먹고 간다. 너 덕분에 강남 구경 제대로 했네. 나중에 또 보자. 친구들은 영숙이의 손을 흔들며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영숙이의 눈등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연회장 구석에서 지배인과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는 큰아들 민수에게 향했습니다. 자, 다들 가셨지? 이제 우리도 가자. 큰며느리가 귀찮다는 듯 외투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애들이 내일 학원 레벨 테스트가 있어서요. 먼저 일어날게요. 아 참. 아까 말씀하신 결제는 아버님 건물 임대료 들어오면 바로 처리하시는 거죠. 그들의 인사는 짧았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한 잔치라며 눈물을 흘리던 영상 속의 그 효자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들들은 영숙이를 호텔 로비 소파에 덩그러니 남겨둔 채 자신들의 고급 승용차를 타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영숙이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연신 손을 흔들었지만 차창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영숙이의 뒷모습이 너무나 위태로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기둥 뒤에서 지켜보던 저는 영숙이가 호텔 데스크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아까보다 훨씬 더 굽어 있었고 레이스 장갑을 낀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배인님. 아까 우리 아들이 말한 시계. 그거 정말 환불이 안 되나요? 사용도 안 했고 상자도 그대로인데. 데스크 직원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차가웠습니다. 여사님, 이미 프로모션 할인이 적용된 상품이라 환불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잔치 대관료 잔금도 아직 결제가 안 되어서요. 아드님께서 여사님 카드로 결제해달라고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영숙이는 당황한 듯 가방을 뒤져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식들이 선물했다는 두툼한 돈 봉투 대신 한도가 얼마 남지 않았을 법한 신용카드 몇 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카드를 내밀며 지배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이걸로 할부로 좀 해주세요. 최대한 기계. 그 순간 제 가슴 한 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들에게는 자식들이 해준 화려한 잔치라고 큰소리쳤지만 결국 그 모든 비용은 영숙이가 평생 시장에서 생선 비린내를 맡으며 모은 쌈짓돈과 상가 대출금으로 메꾸고 있었던 겁니다. 영숙이가 그토록 집착했던 명의는 자식들에게 효도를 강요하기 위한 마지막 밧줄이었고 자식들은 그 밧줄을 교묘하게 이용해 어머니의 고열을 짜내고 있었습니다. 결제를 마친 영숙이는 비틀거리며 로비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물 받았다며 친구들에게 자랑했던 그 명품 시계를 조심스럽게 풀어 상자에 담았습니다. 시계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기쁨이 아니라 말로 닿을 수 없는 허망함과 슬픔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영숙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숙아. 제 목소리에 영숙이는 깜짝 놀라며 상자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순이마. 너 안 가고 여기 있었어? 아, 애들이 집까지 태워다 준다고 했는데 내가 좀 더 쉬다 가겠다고 했어. 호텔 소파가 참 편하네, 그치?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려는 영숙이의 거짓말.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영숙이의 옆자리에 앉아 그녀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아. 나 다 봤어. 아까 비상구에서. 그리고 여기서 결제하는 것도. 영숙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40년 우정이 자존심이라는 벽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말에 영숙이는 한동안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잡고 있던 그녀의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실처럼 아슬아슬하던 영숙이의 자존심이 마침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순이마, 나 참 못났지? 내 눈엔 내가 얼마나 우스웠겠니? 영숙이는 끝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레이스 장갑 위로 뚝뚝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화려한 보랏빛 한복 치맛자락이 바스락거리며 서글픈 소리를 냈습니다. 웃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너를 왜 비웃어. 마음이 아파서 그래, 마음이. 제 위로에 영숙이는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5성급 호텔의 높은 천장 위로 그녀의 통곡 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알고 있었어. 걔들이 내 돈 바라고 여기 온 건 나도 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 순이마.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걔들이 얼굴 한 번을 안 비춰줘. 내가 시장 바닥에서 생선 대가리 쳐가며 번 돈, 그거 안 주면 전화 한 통을 안 한다고. 명절에도 생일에도 나 혼자 밥 먹는 게 너무 싫어서. 그래서 내가 이 미친 짓을 벌인 거야. 영숙이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작은 상가 건물 하나. 자식들은 그 건물을 하루라도 빨리 처분해서 자신들의 빚을 갚거나 아파트 평수를 넓히는 데 쓰고 싶어 했습니다. 영숙이는 그 건물을 내주는 순간 자신이 정말로 버려질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어머니라는 연극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잔치 비용, 호텔 예약, 저 시계까지 전부 내가 내 카드로 긁고 애들 앞세워서 생색내게 해준 거야. 그래야 며느리들도 나한테 어머님, 어머님 소리라도 해주니까.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식들 효자 소리 듣게 해줘야 걔들도 기가 살아서 나한테 잘할 것 같았거든. 영숙이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속의 명품 시계를 꺼냈습니다. 이거. 아까 큰애가 차주면서 귀에 대고 그러더라. 어머니, 이거 환불해서 저 주시면 안 돼요. 저 이번 달 카드 값이 급해서요라고. 그 소리를 듣는데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더라. 그래도 난 웃었어. 친구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내 자식이 괴물인 거 들키기 싫어서. 그때였습니다. 영숙이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큰아들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희망 섞인 표정으로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민수야. 집에 잘 들어갔니?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안부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로비가 정적에 쌓여 있어 옆에 있던 제게도 그 날카로운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아까 그 시계 지배인한테 물어보니까 벌써 영수증 처리 다 끝났다는데 그냥 져주세요. 내일 사람 보내서 받아갈게요. 어차피 어머니 그런 거 차고 나갈 데도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아까 아버님 상가담보대출 서류 내일 오전까지 법무사 사무실로 보내주세요. 안 보내주시면 저 이번 추석엔 처가로 갑니다. 툭 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숙이는 멍하니 휴대전화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방금까지 친구들에게 세상 천지에 이런 효자들이 없다며 자랑했던 그 어머니의 자리는 사라지고 오직 자식의 빚을 갚기 위한 현금 인출기로 전락한 노인의 비참함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런 영숙이를 보며 제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변변한 명품 선물 하나 사주지 못하고 호텔 잔치는커녕 퇴근길에 족발 한 봉지 사들고 오는 우리 아들. 하지만 그 아들은 제 손을 잡으며 엄마 손등이 왜 이렇게 텄어? 핸드크림 좀 발라라고 말해주는 따뜻한 진심이 있었습니다. 영숙이의 500억 차산보다, 아니 그 화려한 껍데기보다 제가 가진 이 보잘것없는 진짜 사랑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 것인지 저는 그제야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는 끊어진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가득 고였던 눈물은 이미 뺨을 타고 흘러내려 화려한 연분홍색 저고리를 짙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숙이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영숙아, 이제 그만하자. 이 껍데기뿐인 연극 이제 그만해도 돼. 영숙이는 제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호텔 로비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그녀의 화려한 레이스 장갑과 명품 시계 상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순이마, 나 정말 무서웠어. 이 상가 건물마저 없으면 정말 자식들이 나를 아는 척도 안 할까봐. 돈으로라도 걔들을 붙잡고 싶었어. 그런데 오늘 알았다. 돈으로 산 마음은 결국 돈이 떨어지면 남보다 못한 싸이가 된다는 걸. 영숙이는 떨리는 손으로 레이스 장갑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거친 손마디가 그대로 드러난 손으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30년 넘게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굳은 살이 박인 세상에서 가장 숭고하지만 영숙이가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그 생선 장수의 손이었습니다. 나 내일 저 상가 건물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할 거야. 그리고 남은 작은 방 하나만 내 명의로 남겨두고 거기서 나를 위해 살 거야. 자식들 전화 기다리느라 목 빼는 짓도 이제 안 할란다. 걔들이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걔들을 놓아버릴 거야. 영숙이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비록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잔치 내내 보여주었던 가짜 미소보다 훨씬 더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호텔 정문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은 시원했습니다. 화려한 5성급 호텔의 불빛이 등 뒤로 멀어질수록 우리는 각자의 소박한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대문 앞에는 우리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 걱정했잖아. 아들은 제 손에 들린 낡은 가방을 뺏어들며 툴툴거렸습니다. 잔치 음식은 입에 맞았어? 호텔 밥이라도 엄마 입엔 시장 족발이 최고일 텐데. 내가 아까 퇴근하면서 시장 들러서 엄마 좋아하는 족발 좀 사왔어. 얼른 들어가서 먹자. 아들의 투박한 손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니 구수한 족발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화려한 스테이크도 비싼 와인도 없었지만 아들과 마주 앉아 족발 한 점을 입에 넣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노후의 축복은 남들에게 보여주는 화려한 잔치상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과 마주 앉아 먹는 따뜻한 밥 한 끼라는 것을요. 영숙이는 그날 이후 정말로 상가를 정리하고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가끔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자식들은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숙이는 더 이상 그들의 고성에 울지 않습니다. 대신 마을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고스톱도 치고
텃밭에서 직접 키운 상추를 뜯으며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자식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혹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 여러분의 소중한 살점을 떼어주고 계시지는 않나요? 명심하세요.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먹고 자라지만 그 희생이 당연해지는 순간 자식은 괴물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장 먼저 아끼고 사랑하세요. 내가 바로 서야 자식과의 관계도 노후의 품격도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